우리 몸에 각종 암과 무서운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데 우리가 매일매일 먹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미세 플라스틱이에요. 물 한 모금이나 배달 음식 한 그릇, 전자레인지에 데운 반찬, 세탁기 한번 돌린 이 그날의 하수까지 생각보다 많은 길로 우리 몸과 생활에 들어오죠.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겠지만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가 이 위험을 좌우해요. 지금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바로 실천할 수 있도록 위험은 무엇인지, 몸에 들어오는 의외의 순간은 언젠지 일상에서 꼭 조심할 점과 줄이는 비법을 모두 한번 알려드릴게요. 입으로 들어온 미세 플라스틱은 장점막을 스쳐 지나가면서 미세한 염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동물 실험에선 장 점액층이 얇아지고 장벽이 약해져서 장 누수가 나타나고 장에 있는 미생물 균형이 어긋난다는 소견도 보고됐어요. 이런 변화는 배가 더부룩하거나 변상체가 나빠지는 이 기능성 장 증상이나 대사 건강 악화와 연관될 수가 있겠죠. 특히 염증성 장질환이나 과민성 장 증후군이 있는 분들은 더 민감할 수가 있어요. 흡수된 작은 입자들은 간으로 많이 가요. 간세포가 입자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산화스트레토와 같은 경미한 염증 반응이 생기면 동물 연구에서는 지방간 소견이 악화되는 보고가 있었어요. 또 플라스틱 표면에는 프탈레이트나 비스페놀, 만연제와 같은 첨가물이나 환경 독소가 달라붙어서 함께 이동할 수 있는데 이런 물질들은 호르몬 교란이나 인슐린 저항성과 같은 연관이 있겠죠. 그래서 비만, 당뇨 위험 신호도 겹쳐요. 사람에서는 아직 원인 확정까지는 아니지만 대사질환이 있는 분들은 노출을 더 낮추는 게 유리하죠. 작은 입자는 혈액을 타고 돌며 면역세포가 먹어치우려다가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이 과정이 지속 반복되면 혈관벽에 불리하겠죠. 일부 연구에서는 동맥 플라크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기도 했어요. 아직 직접 원인으로 못 박을 수는 없지만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처럼 혈관에 부담이 있는 분은 덜 노출될수록 좋겠죠. 아주 작은 나노급 입자는 동물에서 이 혈내 장벽을 통과해서 뇌로 들어가서 미세 악교세포 활성과 미세 염증을 유발하고 기억력, 학습 능력 저하 신호가 관찰됐어요. 사람에서는 혈액이나 뇌질환과의 연관 가능성이 제기되는 단계죠. 뇌는 염증과 혈류에 민감해요. 규칙적인 수면이나 유산소 운동과 함께 노출 줄이기가 뇌 건강의 기본이죠. 들숨으로도 들어올 수 있어요. 진먼지나 섬유먼지 속 미세 플라스틱이 폐 깊숙이 들어가면 만성적으로는 기침이나 천식유사 염증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겠죠. 실내 먼지 관리만 잘해도 흡입 노출을 꽤 줄일 수가 있어요. 플라스틱 자체보다는 첨가물인 이 프탈레이트나 비스페놀 등 이런 게 문제인데 일부는 에스트로겐이나 갑상선 호르몬을 흉내내거나 방해할 수가 있고 동물에서는 정자수나 운동성 감소, 만소기능 변화 신호도 보고가 되죠. 사람 연구에서는 상관관계 수준의 보고들이 누적되고 있는 중이죠. 가임기, 임신부, 청소년은 특히 조심해야 돼요. 미세 플라스틱은 암이다 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다만 만성염증, 산화스트레스 그리고 일부 첨가물의 발암성 때문에 간접적 위험 신호가 거론되기도 하죠. 먼저 미세 플라스틱이 도대체 뭘까요? 눈에 간신히 보이거나 아예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잘게 부서진 플라스틱 조각을 말해요. 대략 약 0.5mm 이하를 미세, 그보다도 훨씬 작은 머리카락 굵기의 수천 분의 1 이하는 나노라고 불러요. 너무 작다 보니 물과 음식, 공기, 먼지 속으로 스며들고 우리 몸의 장벽을 통과해 혈액 속에서도 발견돼요. 실제로 2022년 연구에서 건강한 사람 22명의 혈액을 검사했더니 17명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플라스틱 성분이 검출됐어요. 그럼 다 흡수되느냐? 이건 아니고 세계보건기구는 대략 150 마이크로미터보다 큰 조각은 장에서 흡수되지 않고 변으로 빠져나간다고 봐요. 문제는 그보다 작은 조각들이고 아주 작은 나노급은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 수 있다는 점이죠. 어디에 쌓이고 얼마나 머무는지 장기적으로 우리 몸에 어떤 변화를 만드는지는 아직 연구가 진행 중이라고 해요. 다만 정자수나 간기능, 암진행, 항암제 내성과의 관련성을 의심하는 보고들이 나오고는 있죠. 적게 노출되도록 한다가 현재는 가장 확실한 원칙이죠. 그럼 어디서 주로 들어올까요? 현실적으로 가장 큰 통로는 물이에요. 의외죠. 생수병이 편하고 깨끗해 보이지만 플라스틱 병 벽에서 아주 작은 도각이 떨어져 물로 섞일 수가 있어요. 만들 때 높은 열과 압력을 받고 유통 보관 중에 햇빛을 받거나 차고 뜨거운 온도 변화를 반복하면 표면이 더 쉽게 마모돼요. 일부 연구에서는 수돗물보다 생수의 미세 플라스틱이 수십 배나 더 많다고 보고가 되었고 정확한 배수는 연구마다 차이가 크죠. 왜냐면 아직 전 세계가 같은 방식으로 정확히 세는 표준법을 다 정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방향성은 분명해요. 병 생수 쪽이 많다. 특히 일회용 페트병은 한 번 쓰고 버리라고 만든 용기예요. 집에서 여러 번 다시 채웠으면 표면이 더 닳아서 조각이 더 떨어져 나올 수가 있겠죠. 뜨거운 자동차 한여름 직사광선 아래 두는 일은 피하시는 게 좋고 높은 온도에서는 미세 플라스틱 성분 일부가 또 다른 형태로 소량 용출될 수 있다는 경고도 있어서 여름철 보관은 반드시 그늘이나 냉장고, 실내가 기본이에요. 그럼 과연 수돗물은 안전한가요? 우리나라 정수장 관리 수준은 세계적으로 매우 엄격해요. 문제는 정수장에서 집으로 오는 길이죠. 오래된 상수도가 노후된 아파트 내부 배관에서 다시 오염이 섞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법은 간단해요. 집안 수질은 지 자체 무료 수질 검사를 받아서 확인하시고 주방에 간단한 정수 필터를 쓰거나 주전자에 끓여서 드시는 게 좋고 끓이는 건 아주 쉬우면서도 도움되는 습관이죠. 수돗물에는 아주 소량의 석회 성분이 있는데 끓이면 이 성분이 딱딱하게 엉겨서 가라앉아요. 이때
물 속에 미세 플라스틱도 같이 들러붙어서 바닥으로 내려앉을 수가 있죠. 우리나라처럼 연수라도 끓이면 일정 부분은 줄어들어요. 한 가지 요령을 더 드리면 끓이기 전에 칼슘이 들어있는 보충제 가루를 아주 조금 넣었다가 끓인 뒤에 맑은 윗물만 따라 마시고 바닥 침전물을 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칼슘이 미세 플라스틱을 더 잘 붙잡게 도와주는 셈이죠. 다만 보충제는 음용을 위한 제품을 쓰고 과량을 넣지 마시고 종이 커피 필터 같은 펄프 필터를 한번 걸러내면은 입자가 더 걸러질 수 있겠죠. 이 세 가지를 합치면 훨씬 깔끔한 물을 드실 수가 있겠죠. 또 하나, 주방 정수기의 필터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라고 해서 단단한 재질이라서 필터 자체에서 조각이 우르르 떨어져 나오진 않아요. 다만 제때 교체가 정말 중요하겠죠. 날짜 잊지 않게 달력에 표시해 두시는 게 좋고, 그럼 물 말고 음식이라는 질문도 있을 텐데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 바다에서 나는 것. 바다에서 이미 플라스틱 쓰레기가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잘게 부서져 섬처럼 떠다니는 것도 있어요. 시간이 가면 더 잘게 부서지고 작은 생물이 먼저 먹고 그걸 큰 생선이 먹고 결국엔 우리 식탁으로 오겠죠. 멸치처럼 통째로 먹는 작은 생선에서는 내장까지 같이 먹다 보니 조금 더 들어올 수도 있고, 큰 생선은 내장을 깨끗이 제거하고 요리하면 그만큼 줄어들 수는 있겠죠. 그래도 현실적으로 생선에서 들어오는 양보다 병생수에서 들어오는 양이 많은 경우가 많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둘째는 소금. 바닷물에서 결정이 만들어질 때 작은 이물질이 결정 C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천일염에는 미세 플라스틱이 아주 적은 양 들어있을 수가 있어요. 이걸 걱정하느라 스트레스를 크게 받으실 필요는 없죠. 하루 생수 한 병으로 들어오는 양과 비교하면 소금에서 들어오는 양은 매우 적어요. 그래도 꺼림칙하면 구운 소금을 쓰거나 핑크솔트처럼 오래전에 육지에서 형성돼 암염을 적절히 섞어 쓰는 것도 방법이에요. 세 번째는 배달 포장 음식이 뜨거운 국물, 일회용 용기에 바로 담으면 그 자체로 용기 표면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조금 떨어져 나올 수가 있겠죠. 여기에 다시 용기째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더 뜨겁게 데우면 한 번 더 떨어져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 배달 오면 한 번에 그릇만 바꿔도 위험을 조금 낮출 수가 있겠죠. 네 번째는 부엌 도구나 코팅 프라이팬, 실리콘 도구, 플라스틱 조리 도구는 편하지만 긁히거나 오래 쓰면은 이 작은 조각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코팅팬을 처음 가열했을 때 연기가 타거나 냄새가 심하면 바로 교체해 주시고, 코팅이 벗겨진 팬은 미련 없이 보내주세요. 유리나 세라믹, 스테인리스나 무쇠팬을 섞었으면 수명이 길고 안전하죠. 이쯤에서 우리 집에서 특히 조심해야 할 상황을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일회용 페트병을 재사용하지 말고 햇빛이나 차 안 고열해 두지 마세요. 얼렸다가 녹이는 것도 피해 주세요. 플라스틱 용기나 랩을 전자레인지에 직접 넣지 마시고 뜨거운 음식은 꼭 유리나 도자기 그릇으로 옮겨서 데우세요. 배달 용기째로 다시는 가열하지 마시고, 국이나 찌개는 냄비로, 볶음 튀김은 접시로 옮겨서 데우시는 걸 추천드려요. 냉동 지퍼백은 바로 뜯지 말고 먼저 상온 냉수에서 살짝 해동한 뒤에서 열어서 음식만 꺼내서 조리하시고, 얼어있는 상태에서 확 잡아 뜯으면 미세 조각이 더 떨어져 나올 수가 있어요. 플라스틱 뒤집개로 또 코팅팬을 너무 세게 긁지 마시고, 나무나 스테인리스, 실리콘이라도 표면이 상하면 바로 교체해 주시는 게 좋아요. 실리콘 코팅 종이나 매트는 편리하지만 쓰고 버려야 되고, 과다한 사용은 환경에 그대로 남겠죠. 가능한 유산지나 철판, 세라믹 팬을 병행해서 사용량을 줄이시는 게 좋아요. 또한 세탁 건조기도 과다 사용을 줄이시는 게 좋고, 건조기는 합성섬유 미세 조각을 대량으로 날려요. 가능하면 자연 건조로 한번 바꿔서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이제 하면 좋은 거예요. 이 실천 포인트만 챙기면 크게 어렵진 않아요. 물은 수돗물이랑 필터, 끓이기 이 세 단계 중 가능한 선을 선택을 해주시고, 기본은 수돗물을 끓여서 마시는 게 좋고 맑은 윗물만 따라서 드시는 게 좋아요. 가능한 활성탄 정수기나 역산화 필터를 쓰되 교체 주기를 꼭 지키시는 게 좋고, 종이 필터로 한 번 더 걸러서 좋아요. 외출 시에는 텀블러를 습관해 주시는 것도 좋고, 배달 음식을 만약에 자주 드신다면 용기 바꾸기를 생활화해 주시고 작은 스테인리스 그릇이나 유리 밀폐용기 한두 개만 구비해도 충분하겠죠. 전자레인지 원칙도 정해주시는 게 좋고, 유리 도자기만 들어간다 이 한 줄이면 끝이죠. 랩은 음식에 닿지 않게 살짝 씌우시고, 플라스틱 용기는 전자레인지에는 절대 넣지 마시고, 조리도구에 점검의 날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아요. 코팅이 벗겨진 팬, 표면이 해진 뒤집개, 오래 찢어진 실리콘 주걱은 정리해 주시고, 기본 팬, 무쇠나 스테인리스나 코팅팬 한 종 정도로 단출하게 해주시고, 세탁은 덜 자주, 더 알차게가 핵심이에요. 합성섬유 오줌 면 세탁망에 넣고 찬물이나 약한 겉으로 짧게 효소 세제를 써서 불림 시간은 늘리고 세탁 시간은 줄이고, 세탁기는 가능하면 미세섬유 필터가 달린 제품을, 없다면 외장 필터 세탁망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아요. 세탁물을 충분히 모아 한 번에 돌리는 것만으로도 방출량이 확 줄어들죠. 소금이나 해산물은 과도한 걱정보다 손질 선택으로 큰 생선은 내장 제거, 멸치새우는 깨끗이 헹구고, 소금은 평소 쓰던 거 쓰되 가끔 구운 소금이나 암염으로 섞어 쓰는 정도면 충분하고요. 주방이나 욕실에 스프레이류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시고, 사용한 뒤 환기를 충분히 해주시는 게 좋아요. 분리배출은 귀찮아도 제대로가 정답이에요. 당장 100% 재활용되지 않더라도 깨끗이 모아두면 미래 기술이 자원으로 되살릴 수가 있겠죠. 섞여버리면 그 자리에서 또 쓰레기가 돼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그럼 난 지금까지 많이 먹은 건가? 이제 늦지 않은 건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늘부터 줄이면 돼요. 위험은 노출량
노출량 곱하기 노출 횟수예요. 한 번 대단한 걸 하기보다 매일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게 가장 커요. 앞에서 알려드린 것 한 가지씩만 개선해도 한 달 이후에는 전혀 다른 생활이 되고, 이 모든 내용은 완벽하게 끊으라가 아니라 친구 만나러 나가다가 목이 마르면 생수 한 병 드셔도 되죠. 중요한 건 습관으로 대량으로 매일 소비하던 걸 줄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텀블러를 자주 쓰면 생수는 일주일에 한 병 정도로 내려올 거고, 배달 음식도 용기 바꾸기만 생활해도 노출을 크게 줄이고, 세탁을 모아하고 자연 건조를 늘리면 하천으로 흘러가는 미세섬유도 줄어들고, 우리의 작은 선택이 내 건강을 지키고 동시에 손주들이 살 세상에 물과 바다를 지켜주겠죠. 정수기 필터가 플라스틱인데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닌가 하는 의문도 들 수 있는데, 정수기 필터는 매우 단단한 재질이라서 일상 사용에서 조각이 우수수 떨어져 나오진 않아요. 오히려 교체 시기를 잊어버리는 게 문제죠. 제때 바꾸면 걱정은 훨씬 덜 수 있어요. 그럼 실리콘은 안전할까요? 실리콘 자체는 인체에 비교적 안전하다고도 알려져 있는데, 이것도 미세 조각이 떨어질 수는 있고 환경에서는 잘 썩지 않겠죠. 오래 쓴 실리콘 도구가 끈적하고 가루가 묻어나면 당장 교체하시고, 페트병에서 환경 호르몬이 나온다는 말이 있는데 이건 맞을까요? 정답은 일반 페트병 자체에는 이 PVA가 들어가지 않아요. 다만 대형 물통에 쓰는 이 폴리카보네이트 같은 재질은 가열 시 PVA가 조금이라도 녹아나올 수 있으니, 그런 용기는 가열하지 말고 차갑게만 쓰시는 게 좋아요. 미세 플라스틱을 완전히 없애는 방법은 아직 없는데, 하지만 노출을 줄이는 생활 습관은 지금 당장 누구나 시작할 수가 있어요. 지금 바로 주방에서 플라스틱 용기 몇 개만 치워보세요. 내일 외출에는 이 텀블러를 챙겨보세요. 세탁기를 하루 미루고 빨래를 조금 더 모아보세요.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여러분의 몸은 더 가벼워지고 물맛은 더 좋아지고 지구는 조금 덜 답답해질 거예요. 나이가 들어 달리면 무릎이 나간다, 걷기만 해도 충분하다, 러닝머신이 바깥보다 안전하고 효과도 좋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말의 상당 부분은 오해예요. 오히려 올바른 방법으로 달리면 뇌와 심장, 혈관, 근육, 뼈, 기분까지 함께 좋아지겠죠. 물론 무리하면 부상도 생길 수 있으니 어떻게 시작하고 움직여야 하는지만 알면 돼요. 60, 70대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알려드릴게요. 달리기에 대한 잘못된 상식, 효과와 조심할 점, 몸에 부담을 줄이는 올바른 자세, 그리고 피해야 할 잘못된 달리기 습관이죠. 천천히 차근차근 한번 알아볼게요. 우선 오해부터 바로 잡을게요. 첫째, 오래 달리면 무릎이 망가진다? 꼭 그렇지만 않아요. 달리다가 생기는 무릎 통증은 많지만 그 통증의 대부분은 연골이 망가져서라기보다는 잘못된 동작이나 과한 거리, 속도 때문이죠. 나이가 들어서 인공관절을 수술받는 분들을 보면 평생 운동을 거의 안 하고 허벅지, 엉덩이, 종아리 근육이 매우 약한 경우가 많아요. 관절은 근육이 함께 지켜줄 때 덜 달아요. 올바른 자세와 적당한 강도로 달리면 주변 근육이 두터워져서 오히려 무릎을 보호할 수 있죠. 아프면 쉬고 낫고 나서 천천히 다시가 원칙이에요. 둘째, 걷기만 해도 된다? 걷기는 분명 좋은 습관이에요. 다만 숨이 조금 찰 정도의 운동을 하루 30분, 주 5일 정도를 권장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걷기는 강도가 낮아서 심폐지구력 향상에는 한계가 있어요. 반면 달리기는 큰 근육을 동시에 오래 쓰게 하니 심장과 폐에 좋은 자극을 주죠. 걷기에서 느린 조깅, 가벼운 달리기, 이 순으로 서서히 올려가면 누구나 도달할 수가 있겠죠. 세 번째, 이 러닝머신이 바깥 달리기보다 더 좋다? 러닝머신은 밖의 날씨에 훌륭한 대안이고 바닥 충격도 요새는 잘 흡수하죠. 하지만 벨트가 몸을 뒤로 끌어주기 때문에 앞으로 나를 보내는 힘을 많이 쓰지 않아도 돼요. 자연지형을 달리면 공기나 빛, 바람, 이 시야가 주는 정신적 만족과 균형 감각 자극이 추가가 되죠. 가능하면 야외를 나가시고 필요하면 러닝머신을 사용을 똑똑하게 병행하시는 게 좋아요. 러닝머신에서는 경사를 1도에서 2도 올려서 실제 달리기 느낌을 조금 더 비슷하게 만들고 손잡이는 잡지 말고 달리세요. 네 번째, 좋은 신발만 사면 된다? 신발은 마지막 손질이죠. 폼과 강도가 우선이죠. 처음에는 너무 두껍지도 너무 얇지도 않은 기본 조깅화를 신으시고, 카본처럼 반발력이 큰 신발은 몸이 준비되기 전에는 오히려 부상을 불러요. 신발 수명은 대략 800에서 1000km 정도고, 발볼이 끼지 않고 발꿈치가 헐렁하지 않게 발가락이 앞쪽에서 1cm 정도는 남는 걸 고르세요. 또 양말은 땀을 잘 빼는 재질이 물집을 줄여주겠죠. 이제 달리기에 진짜 효과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뇌가 맑아져요. 숨이 차도록 움직이면 뇌에 피와 산소가 풍부하게 공급되고 뇌를 튼튼하게 돕는 단백질이 잘 나와요. 기억력과 주의력이 좋아지고 치매 위험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돼요. 두 번째는 심장과 혈관이 젊어지죠. 달리기는 혈관을 넓혀주고 혈압이나 혈당, 중성지방 관리에 큰 보탬이 돼요. 숨이 차는 운동을 습관화한 중년은 10년에서 20년 뒤 뇌 위축 위험이 낮다는 연구들도 많아요. 세 번째는 근육과 뼈가 단단해지죠. 허벅지, 엉덩이, 종아리와 같은 큰 근육이 힘을 내야 오래 달릴 수 있는데, 그 과정이 일생생활 힘을 끌어올리죠. 뼈도 충격을 적당히 받아야 단단해져요. 네 번째는 또 기분도 좋아지죠. 햇빛, 바람, 리듬, 땀이 합쳐지면
스트레스에 버티는 힘도 생기죠. 집문을 나서는 것이 제일 커요. 물론 조심할 점도 있어요. 가장 흔한 단점은 과유불급에서 시작하겠죠. 갑자기 오래, 갑자기 빠르게, 갑자기 자주 뛰면 무릎 앞쪽 통증, 아킬레스건 동아리, 뻐근함이 생기겠죠. 해결책은 단순하죠. 몸이 우리한테 보내는 신호를 듣고 거리나 시간, 속도를 한 번에 다 올리지 말고 주 3회 달리기, 주 2회 근력 이런 식으로 회복 시간을 한번 확보하세요. 달리다가 어지럽거나 통증, 압박감, 숨이 너무 차거나 다리가 저리거나 하면 즉시 멈추고 휴식을 취하시는 게 좋고, 고혈압, 당뇨, 협심증 등의 기저질환이 있다면 약은 드시면서 운동 강도를 서서히 본인에게 맞게 올리시는 게 좋아요. 더운 날엔 10분, 15분 정도 일찍 끝내고 물은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좋고, 이제 가장 중요한 자세를 알려드릴게요. 간단히 몇 가지만 지켜도 관절 부담이 뚝 떨어져요. 첫째 자세는 약간 앞으로 기울인 선자세예요. 허리를 꺾거나 상체를 숙이지 말고 정수리부터 발 뒤꿈치까지가 길어진 느낌으로 가볍게 5에서 10도 정도만 앞으로 기울여요. 이것만으로 발이 자연스럽게 몸 아래에서 떨어져요. 두 번째는 발은 조용히 짧게 자주 놓으세요. 발이 바닥에 오래 눌러붙어 있지 않게 소리를 최대한 줄이시고, 분당 발이 땅에 닿는 횟수를 170에서 180 정도 근처로 맞추면 무릎이 앞으로 뻗는 이 오버스트라이드가 줄어들어요. 보폭은 알아서 적당해지고, 세 번째는 착지는 발가락, 발바닥 가운데 쪽이 동시에 스티드 닿고, 체중은 발 가운데에서 앞쪽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하세요. 뒤꿈치로 꽝 하고 뒤지면 무릎이 접히면서 충격이 관절로 올라와요. 네 번째, 팔은 앞뒤로 휘두르래 뒤로 밀어준다는 느낌을 가지시는 게 좋고, 팔꿈치는 90도 안팎, 손은 배꼽, 옆가슴 옆을 스치고 손이 몸의 가운데 선을 크게 넘지 않게 해요. 다섯 번째, 시선은 10에서 15m 정도 앞을 보고 턱은 가볍게 당겨서 목이 길어지게. 여섯 번째, 호흡은 말이 이어질 정도로 숨이 차다가 중간 강도예요. 두 걸음 들이쉬고 두 걸음 내쉬고, 혹은 세 걸음 들이쉬고 세 걸음 내쉬기, 호흡을 한번 사용해 보세요. 그럼 잘못된 습관은 과연 뭘까요? 첫 번째, 오버스트라이드란 보폭이 너무 큰 걸음은 주의하세요. 1분 동안 발이 지면에 닿는 횟수를 올리고 보폭을 줄이면 바로 고쳐져요. 두 번째, 뒤꿈치로 강하게 디디는 것. 뒤꿈치 자세가 문제라기보다 뒤꿈치로 체중을 오래 받는 게 문제죠. 발은 스치듯 체중은 빨리 가운데에 앞으로. 세 번째는 상체가 나무토박처럼 굳거나 팔이 좌우로 크게 흔들린 경우인데, 팔은 리듬을 만들지만 에너지를 쓰는 부위도 아니에요. 작고 일정하게 뒤로 밀어주기를 하면 되죠. 네 번째는 1분 동안 발이 지면에 닿는 횟수가 150대 이하면 보폭이 너무 큰 거고, 발이 바닥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니 관절 부담이 오히려 더 커지죠. 1분 동안 발이 지면에 닿는 횟수를 170회 이상으로 보폭을 줄이는 것이 좋아요. 다섯 번째는 손잡이를 잡고 런닝머신 달리기예요. 이렇게 하면 자세가 무너지고 실제 힘이 길러지지 않아요. 여섯 번째는 준비운동, 정리운동을 생략하시면 안 돼요. 중년 이후에는 특별히 운동하기 전에 예열과 냉각이 꼭 필요해요. 그럼 60대 이상이 무리 없이 시작하는 4주 루틴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1주차는 주 3회 정도 5분에서 10분 빠른 걷기로 몸을 덮여요. 발목 돌리기, 종아리, 엉덩이를 가볍게 풀어주시고, 1분 조깅, 2분 걷기를 6에서 8세트 정도, 2~30분 정도 걸리겠죠. 조깅은 말이 이어질 정도로 숨이 찬 강도면 충분해요. 그리고 5분 천천히 걷고 종아리, 허벅지, 앞뒤 엉덩이를 편안히 늘려주죠. 2주차는 조깅 90초, 걷기 90초를 8세트, 3주차는 조깅 2분, 걷기 1분을 8세트, 4주차는 조깅 3분, 걷기 1분을 6세트에서 8세트. 이때부터는 한 번 달리는 총 시간이 30분을 넘어가죠. 몸이 좋으면 연속으로 2~30분 조깅으로 자연스럽게 이어가시는 게 좋고, 매주 총 주행거리는 10% 이내로만 늘리고, 낯선 통증이 48시간 이상 생기면 그 주는 유지하거나 살짝 줄여주세요. 주 3회 달리기 사이사이에 쉬는 날은 가벼운 걷기나 스트레칭으로 몸의 순환을 도와주시는 게 좋아요. 근력운동은 주 2회 정도만 추가해도 부상이 크게 줄어들죠. 집에서 하시는 운동도 많죠. 의자 스쿼트나 까치발 들기, 그리고 플랭크 자세 같은 거. 이 정도만 하셔도 충분해요. 이 근육들이 튼튼해야 보폭을 넓히지 않아도 멀리 가는 힘이 생기고 발이 바닥에 머무는 시간도 짧아져요. 이 러닝머신 사용법도 알려드릴게요. 이 속도는 욕심내지 말고 우선 리듬을 만드세요. 1분에 170에서 175회에 맞춰 발을 살짝 디딘다는 느낌으로 경사는 1~2도 정도로 시작해 주시고, 종아리를 단련하고 싶으면 5에서 10도로 올려주시고, 걷기나 느린 조깅을 섞어주세요. 걷기에서 조깅 전환은 경사에서 하면 무릎 충격이 줄고 엉덩이 종아리가 더 잘 깨나요. 손잡이는 잡지 말고 시선은 정면, 귀에는 시끄러운 음악보다는 일정한 박자가 있는 곡이나 메트로놈 같은 리듬을 사용하시면 좋아요. 야외에서 달리기는 안전이 최우선이죠. 밝을 때 인도가 있는 곳, 자동차에서 잘 보이는 옷으로 입고 작은 수건이나 헤어밴드로 땀을 관리하면서 20분 이상 달릴 때는 물을 꼭 챙겨주시고, 가급적 너무 더운 날에는 하지 마시고, 겨울엔 바람을 정면으로 받으며 나갔다가 돌아올 때는 등에서 받도록 동선을 짜요. 미세먼지가 심하면 러닝머신으로 대체해 주시고요. 무릎이 약하시거나 체중이 많이 나가서 걱정되시면 슬로우 조깅부터 시작하시고요. 보폭을 아주 좁게, 발끝이 먼저 살짝, 그 다음 발바닥 가운데, 얼굴에 미소가 살짝 지어질 정도의 속도로 총총총. 뒤꿈치로 꽝 하고 뒤지지 않는 게 핵심이에요. 이 방식만으로도 땀이 맺히고 숨이 차고 심폐지구력이 분명히 오를 수 있어요.
있어요. 익숙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시간을 늘리고 속도를 살짝 올리는 게 좋죠. 동기부여에 관해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달리기의 가장 큰 장애물은 문턱이에요. 의지로 싸우지 마세요. 퇴근하자마자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 생각하기 전에 운동복부터 입고 신발 끈을 묶으세요. 의식처럼 하시는 게 좋아요. 이 루틴은 세수 양치 러닝처럼 단순할수록 좋겠죠. 대문만 나가면 절반은 성공이죠. 가는 김에 5분만 뛰자. 대부분 20분을 채우고 들어오죠. 기록은 간단하게 달력에 동그라미 하나 둘 뭐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해놓으면은 나중에는 볼 때는 스스로가 대견해지겠죠. 그리고 나이에 맞는 속도에 대해 숫자로 드릴게요. 중간 강도는 대화가 이어지는 숨참, 고강도는 말이 잘 안 나오는 숨참이에요. 심박계를 쓰면 더 좋지만 꼭 필요하진 않겠죠. 220 빼기 나이는 최대 심박이에요. 그 7, 80%가 중강도예요. 예를 들면 70세면 최대 심박을 150으로 잡고 중간 강도는 105에서 120 근처. 하지만 숫자보다 몸의 느낌이 정답이죠. 달리기를 한 뒤에 개운함이 남으면 잘하신 거예요. 매번 완전히 지치면 너무 과하죠. 달리기는 젊은 사람 전용이 아니에요. 우리 몸은 본래 움직이도록 만들어졌고 숨이 차는 움직임은 뇌와 심장을 가장 기쁘게 하죠. 무릎을 지키는 비결은 폼, 리듬, 점진이죠. 자세는 약간 앞으로, 발은 조용히, 빨리, 보폭은 욕심내지 말고 분당 발이 땅에 닿는 횟수를 약 170에서 180 정도로 하고 거리는 주당 10% 이내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시고 주 3회 달리기에 주 2회 근력 운동을 한번 더 해주세요. 러닝머신과 야외에서 하는 달리기를 상황에 맞게 섞고 신발은 기본형으로 시작하고 아프면 쉬고 낫고 나서 천천히 재개하시면 돼요. 문턱만 넘으면 달리기는 약이 되죠. 오늘도 세수, 양치, 운동복, 문박으로 이어지는 이 작은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10분이 20분이 되고 한 달이 1년이 되는 동안 여러분의 뇌는 더 맑아지고 심장은 더 튼튼해지고 걸으면 가벼워질 거예요. 오늘 아침 화장실에 갔더니 소변에 거품이 잔뜩 생겨서 깜짝 놀라셨나요? 어제 기름진 음식을 좀 많이 먹어서 그런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다면 거품류는 우리 몸의 정수기, 즉 신장이 SOS를 신호를 보내는 첫 징후일 수가 있어요. 40년 넘게 커피 한 잔 마시며 동네 이야기 나누던 한 어르신도 설마 내 신장이 문제겠어 하다가 뒤늦게 병원에서 만성 신장질환 3기를 진단받아 크게 놀라셨다고 해요. 이렇듯 의외의 사소한 변화가 평생 지켜온 건강에 경고음이 될 때가 있어요. 지금부터 60대 이후에 특히 주의해야 될 신장을 망치는 식습관과 하루 3끼만 조금 고쳐도 신장을 살리는 식습관을 번갈아 소개해 드릴게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나도 모르게 이런 실수를 해왔네 라고 고개를 끄덕이실 수도 있고 당장 내일부터 실천할 수 있는 쉽고도 효과적인 방법을 얻어가실 수도 있을 거예요. 짜는 식을 좋아하는 김철수 어르신 얘기부터 해볼까요? 김 어르신은 국물 없이는 식사가 안 된다고 하셔서 매 끼니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어묵국을 넉넉히 끓여 드셨어요. 문제는 한 숟가락에 200mg이 넘는 나트륨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셨죠. 나트륨이 과하면 신장은 소금을 몸 밖으로 내보내느라 과로를 하고 혈관 속 압력이 올라가면서 붓기와 고혈압이 찾아오죠. 실제로 김 어르신은 오후만 되면 발목이 땡땡 부어 슬리퍼가 꽉 끼고 밤에 두세 번 화장실을 가느라 숙면을 못 취했어요.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했죠. 밥상에 국 대신 따뜻한 보리차 한 잔 그리고 젓가락 식사였죠. 처음에 국이 없으면 밥을 못 삼켜 하시는 어르신도 일주일쯤 지나자 붓기가 빠지면서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해요. 짠맛이 그리울 땐 청양고추 두어 조각, 통후추 살짝 뿌려서 향을 한번 살려보세요. 향이 강해지면 적은 소모으로도 만족감을 얻을 수 있으니 신장이 쉴 틈을 가지게 되는 거죠. 반대로 나 단백질 좀 챙겨야 해 라면 매 끼니 고기를 듬뿍 올려 드시는 분들로 주의가 필요해요. 남대문 시장에서 낙지볶음집을 30년간 운영하다 은퇴하신 이영희 사장님은 체력을 유지하려고 매일 아침 소고기 미역국에 달걀 후라이 2개를 드셨죠. 단백질은 근육 유지에 필수지만 과다하게 섭취하면 분해 과정에서 이 질소노폐물을 많이 생겨 신장이 이를 거르느라 혹사당해요. 이 사장님은 아침마다 속이 더부룩하고 얼굴이 푸석해졌다고 하셨는데 검사를 해보니 크레아틴 수치가 높아져 있었죠. 해결책은 단백질의 양이 아니라 질을 바꾸는 거였어요. 붉은 고기 반을, 양배추, 오이, 당근, 생채소로 대체하고 단백질은 살코기 70g, 두부 3분의 1모, 흰살 생선 같은 저지방 소스로 나눠서 섭취를 했죠. 2달 만에 혈액검사 수치가 정상 범주로 돌아왔고 무엇보다 새벽에 눈이 번쩍 떠지고 발걸음이 가볍다는 말을 들을 수가 있었죠. 또 하나 우리가 건강 간식이라고 믿고 먹는 바나나, 감자칩, 토마토 주스를 한 번에 많이 드시는 습관도 신장에는 적신호예요. 칼륨이 풍부한 음식은 심장과 근육엔 좋은데 이미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칼륨은 배출하지 못해서 고칼륨 혈증으로 이어질 수가 있죠. 서울 노원구에 사는 박땡땡 할머니는 혈압약과 이중제를 복용 중인데 TV에서 바나나가 피로회복에 좋다는 말을 듣고 하루에 3개씩 어느 날 갑자기 팔다리가 저릿하고 맥박이 불규칙해져서 응급실에 가보니 칼륨 수치가 기준치의 2배였대요. 의사 선생님은 신장 기능도 약해져서 칼륨을 못 내본다고 설명했죠. 그 뒤로 박땡땡 할머니는 바나나를 하루
하루 반끼 이하로 줄이고 대신 칼륨이 낮은 사과배, 포도 같은 과일을 소량씩 자주 드셨어요. 물 2리터를 하루 동안 나눠 마시면서 소변량을 늘려줬더니 저릿함도 사라지고 혈압도 한결 안정되었다고 해요. 이쯤에서 그래 짜게 먹지 말고 단백질 칼륨 조절하는 거 알겠는데 대신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하지라는 의문이 드실 거예요. 여기 60대 이후분들이 실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신장 살리는 한 끼 공식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95% 물이라 불리는 오이를 매일 꾸준히 드세요. 썰어놓은 오이 두어 조각을 식사 중간중간 씹어 드시면 자연스럽게 수분 보충이 되고 인뇨작용이 촉진돼서 신장이 노폐물을 덜 힘들게 배출해요. 둘째, 당근과 사과를 함께 갈지 말고 시간차로 드세요. 예를 들어 오전 간식으로 당근 주스를 드시고 저녁에는 사과와 함께 껍질째 드시면 되죠. 당근의 이 베타카로틴이 신장세포를 보호하고 사과의 사과산 퀘르세틴이 혈관을 청소해줘서 신장으로 가는 피를 맑게 만들어줘요. 셋째, 양배추, 브로콜리 같은 저칼륨 채소를 가급적 찜보다는 생 또는 살짝 데친 형태로 드세요. 너무 삶으면 칼륨은 빠져도 비타민 효소가 파괴돼서 신장이 좋아할 재료가 줄어들기 때문이죠. 물 마시는 요령도 중요하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300ml, 점심과 저녁식 후 2시간 뒤 각각 300ml, 그리고 취침 1시간 전 200ml. 이렇게 하면 하루 1에서 한 1.2리터가 되는데 여기에 식사 중간에 마시는 보리차, 옥수수 수염차 등등 합치면 1.8리터 정도 돼요. 물을 한 번에 많이 마시면 오히려 혈액 삼투압이 급격히 떨어져서 심장에 부담을 줄 수가 있으니 작은 컵으로 자주가 핵심이에요. 평생 물을 많이 드셨다는 전주 사는 이땡땡 할아버지는 물을 많이 마시니 소변빛이 맑아지고 밤중 화장실 횟수가 줄었다면서 가족 모임 때마다 물병을 챙겨 다니시곤 한다고 해요. 가공식품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손자, 손녀가 사다주는 컵라면, 햄버거, 소세지 한 번쯤은 간단히 때우고 싶은 마음도 드시죠. 하지만 이런 음식에는 염분뿐 아니라 인공색소, 방부제 등 무기인산염이 숨어 있어요. 무기인산염은 혈관에 염증을 일으켜 신장세포를 빠르게 소모시키는 주범이에요. 실제로 하루 한 끼씩 편의점 식사를 하던 양땡땡 여사님은 사구체효 과일이 1년 새 70에서 55%로 떨어졌대요. 지금은 냉동실에 두부, 낫또, 통곡물빵을 넣어서 두고 바쁠 때 두부 한 모 데우고 올리브유 살짝 뿌린 뒤 현미빵에 곁들여 드세요. 준비시간 5분, 나트륨은 컵라면의 5분의 1도 안 되죠. 혹시 나는 원래 몸이 잘 붙는 체질 아니야?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계세요? 작은 무심함이 뒤늦게 큰 후회로 돌아오기도 해요. 발목이 꽉 찼던 신발이 갑작스레 헐렁해졌다는 이웃 김땡땡 할머니는 국물과 소금을 줄이고 오이, 양배추, 당근을 꾸준히 섭취했더니 부종이 빠졌다면서 환하게 웃으셨죠. 무엇보다 눈에 띄게 달라진 건 피곤해서 낮잠을 자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라네요. 신장 기능이 재기능을 하면 혈액 속에 있는 노폐물이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피로물질도 덜 쌓이니 활력이 되살아나는 거죠. 물론 이미 만성 신장 질환으로 진단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면서 식단을 조절하는 게 좋고 칼륨 수치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되고 신장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수분, 단백질, 염분 조절이 필요하죠. 하지만 아직 병원에서 경계 단계라는 말을 들으신 정도라면 지금 말씀드린 소금 절감, 단백질 관리, 칼륨 분산, 섭취 가공식품 줄이기, 적절한 수분 섭취만으로도 신장은 충분히 회복의 기회를 가질 수가 있겠죠. 돌이켜보면 우리 부모님 세대는 고단백 고지방이 귀하던 시절을 지나오면서 고기 많이 먹어야 힘난다, 국은 밥상의 기본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오셨죠. 그러나 지금 우리는 평균 수명 90세 시대를 맞아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사는 것이 더 절실해졌죠. 하루 3번의 식탁이야말로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죠. 오늘부터라도 국 한 숟가락 덜고 오이 한 조각 얹고 사과 하나를 껍질째 씹어보시면 어떨까요? 어느새 아침이 개운하고 다리가 가볍고 혈압이 한눈에 안정되는 변화를 직접 체험하시게 될 거죠. 신장은 내가 고맙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다만 소리 없이 잘 걸러주고 깨끗한 피를 온몸에 흘려보내주죠. 여러분의 다음 20년 신장이 편해야 삶이 편하네요. 오늘 저녁 식탁에서 바로 실천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건강을 지켜줄 수 있을 거예요. 당근이 몸에 좋다는 사실은 이미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몸에 좋다는 당근도 먹는 방법과 함께 먹는 음식에 따라서 몸에 독이 될 수도 있고 보약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나요? 당근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과 당근을 드시는 방법, 그리고 당근을 제대로 먹을 때 나타나는 놀라운 효능까지 당근에 대한 것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연예인이 3주 동안 11kg 감량했다고 하는 당근 다이어트 방법도 영상 뒷부분에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럼 당근에 대한 모든 거 바로 시작할게요. 당근의 대표적인 효능은 베타카로틴이죠. 베타카로틴은 채소를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이 되도록 하는 성분이고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이죠. 항산화 작용을 한다는 것은 항염증 작용을 한다는 거고 항염증 작용을 한다는 것은 항암 작용까지 이어질 수가 있죠. 당근의 첫 번째 효능은 눈 건강을 좋게 한다는 거예요.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 비타민 A로 전환이 되는데 이 비타민 A는 눈 건강을 좋게 하는 성분이죠. 당근을 드시면 눈이 좋아진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눈 건강을 위해서 루테인을 드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죠. 그렇다면 눈에 좋다는
들어간 루테인 영양제를 먹는 것과 당근을 먹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영양제와 당근에는 모두 비타민 A, 루테인, 지아잔틴 등등이 들어있어서 시력을 유지하고 눈의 노화를 방지해주고 황반 변성 등의 질환도 예방해주죠. 당근에는 여기에 비타민 C, K 그리고 필수 미네랄이 더 들어있어요. 항산화 효과나 뼈 건강에도 도움을 받을 수는 있죠. 우리가 혈액순환이 잘 안 될 때는 루테인 영양제를 드신다고 해도 효과에 한계가 있을 수 있어서 평소에 당근을 조금 더 추가로 드시는 것을 추천해드리죠. 당근의 효능은 또 노화 방지가 있죠. 이것도 베타카로틴의 효능과 관련이 있는데 노화가 많이 된다는 것은 몸에 산화가 되고 염증이 많아진다는 건데 염증이 몸 안에 곳곳에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이런 염증을 없애주는 것이 바로 노화를 방지하는 일 중에 하나인데 당근의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C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염증도 없애주고 노화를 방지해주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죠. 세 번째 당근의 효능은 장을 건강하게 하고 당뇨를 예방한다는 거죠. 요즘에 당근 주스 많이들 드시고 계시는데 착즙해서 드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약간 아쉬운 거는 착즙하고 남은 그 찌꺼기는 모두 버린다는 거죠. 당근은 사실 식이섬유 폭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혈액 내의 염증을 제거하고 식이섬유는 장 쪽에 노폐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해줘요. 장 속에 유산균이 살아가려면 유산균에 먹이가 있어야 되는데 이 먹이를 프리바이오틱스라고도 불리죠. 그리고 이 프리바이오틱스의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당근의 식이섬유고요. 또한 식이섬유는 당을 흡착해서 배출해주는 효능도 있어요. 이 효능은 당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주기 때문에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주게 되죠. 이런 과정은 당뇨를 예방하는데 아주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는 거죠. 네 번째 당근의 효능은 암을 예방하는 거예요. 암이 발생하는 여러 이유 중 하나는 염증이 계속해서 발생하기 때문인데 폐에 염증이 반복해서 발생하면 폐암이 될 가능성이 높고 위에 염증이 반복해서 발생하면 결국에는 위암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또 한 가지 경우에는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 곳에 암의 확률이 높아진다고 해요.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게 되면 영양분이 잘 전달되지 않고 문제가 생겨도 회복이 더디거나 악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져 결국 암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게 바로 항산화 성분이고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서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간혹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 베타카로틴을 섭취하면 폐암의 발병률이 높아진다고 해서 당근 섭취를 꺼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암 발생과 당근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폐암이 발생했던 실험군은 당근을 섭취한 것이 아니라 베타카로틴 영양제를 섭취한 것이었고 당근을 섭취한 실험군은 오히려 암 발병률이 낮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다섯 번째 당근의 효능은 치매 예방이죠. 베타카로틴은 뇌혈관에도 작용을 하게 되는데 뇌혈관에 쌓이는 베타 아밀로이드를 제거해서 뇌신경을 활성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줘요. 이렇게 뇌신경이 활성화되면 기억력과 학습 능력이 향상되고 치매를 예방할 수 있게 되죠. 치매는 발병이 되면 치료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서 예방이 정말 중요한데 치매를 예방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요정이 있으니 당근을 매일 하나씩 꾸준히 섭취해서 치매를 예방하는데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드릴게요. 여섯 번째 당근의 효능은 바로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라는 건데 여성 연예인이 당근 다이어트로 3주 동안 11kg를 감량한 사실도 있는데 이런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 이유가 당근에 함유된 식이섬유 때문이에요. 풍부한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주고 섭취한 당 성분과 지방 성분을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탁월한 효능이 있죠. 그러면 연예인이 활용했던 당근 다이어트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당근을 잘 씻어서 잘게 채를 썰어주고 당근 한 개에 소금 한 스푼 넣어서 10분 정도 절여주고 절인 물은 꼭 짜서 버려주죠. 그리고 올리브 오일과 식초에 버무려서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고에서 한 2-3시간 정도 숙성하신 뒤에 드시면 돼요. 먹을 때는 사과채를 썰어서 함께 드시면 더욱 맛있게 드실 수가 있고 이렇게 좋은 당근도 먹는 방법에 따라서 효과를 10배 이상 늘릴 수도 있고 함께 먹으면 더욱 좋은 음식들이 있는데 우선 당근을 드실 때 다이어트가 목적이라면 생으로 드시는 게 가장 효과가 좋아요. 다만 식이섬유는 소화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익혀서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당근을 드실 때는 껍질까지 함께 드시는 걸 추천드리죠. 당근의 영양 성분은 껍질에 가장 많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당근의 베타카로틴은 지용성 성분이죠. 지용성이라는 것은 기름에 잘 녹는다는 건데 베타카로틴 성분을 잘 흡수하기 위해서는 기름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아요. 오메가3가 풍부한 올리브유나 들기름, 아마씨유 같은 기름을 사용하시면 좋고 이렇게 기름을 사용해서 살짝 익혀 드시게 되면 생으로 드셨을 때 10% 정도 흡수되는 베타카로틴을 70% 정도 흡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엄청난 차이죠. 기름에 볶을 때 주의사항은 너무 오래 익히지 말고 살짝만 익혀 드시는 게 좋아요. 너무 오래 볶으면 오메가3를 함유한 기름도 산패가 돼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음으로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을 알려드릴 건데 몇 년 전부터 유행하고 있는 주스 있잖아요. 그 ABC 주스. 들어가는 재료는 사과, 비트, 당근이죠. 이 세 가지를 함께 갈아서 주스를 마시면 항산화 폭탄 주스를 마시게 되는 건데 이 세 가지 중 BT의 효능이 혈관을 확장시켜주고 깨끗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풍부한 항산화 물질이 확장된 혈관을 따라서 온몸에 구석구석 공급돼서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염증을 제거해서 각종 질병에도 예방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가 있죠. 다만
비트에는 옥살산이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신장 결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약간의 주의가 필요하고, 그래서 요즘엔 이 비트를 빼고 사과, 양배추, 당근 이렇게 세 가지를 넣은 ACC 주스가 또 유행하죠. 양배추는 우리 몸에 진액을 보충해줘서 점막을 촉촉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어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바이러스와 이물질을 배충시켜주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죠. 그리고 항암 효과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음식도 알려드릴게요. 바로 브로콜리와 단호박을 당근과 함께 드시면 돼요. 세 가지를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 찜기에 쪄서 드시면 흡수율을 훨씬 높일 수 있고요. 올리브오일과 약간의 소금을 넣고 물과 함께 섞어 드시면 맛도 좋고 또 건강에도 좋은 강력한 항암 주스도 드실 수가 있겠죠.